광장에는 혼자 있어요? 여럿이서 있어요? 그렇지. 석방포로 이명주는 중립국 인도로 향하는 탁오를 행해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과거 회상. 어머, 소설인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대. 무슨 식 구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학과에 다니던 명주는 광복 직후에 시대적 배경 나와 있고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취조 중에 심한 구타를 당하고 감시를 받으며 나만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 도대체 아버지가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왜 자식인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야 하는가? 애인 윤혜의 집에 머물다 월북한 그는, 그렇죠, 그도 같이 월북해 버립니다. 왜? 남한에선 현실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월북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수록 세상이 북한에 대해서도 회의와 환멸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명주는 발레리나 은혜를 만나 위안을 받지만 그녀는 공연 때문에 모스크바로 떠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명주는 낙동강 전선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난다. 세상에, 공연 갔다 그랬는데 전쟁 중에서도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눕니다. 어때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맨 밑에 확인해 볼까요? 여기 사랑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 같은 거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사하고 너무 슬프지 않나? 명준은 포로가 됩니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이 당시에 어땠었냐면 남한 북한 전쟁을 하다가 각각 북측에 남측에 잡혀있는 포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한테 한 군데 자리 잡아서 모아놓고 자, 너 남으로 갈래 부로 갈래 뭐라 물어보고 보내주고 그랬었거든. 명준은 남한과 북한이 아닌 중립국 인도를 선택합니다. 왜? 이미 남한의 환멸을 느꼈고 북한에서도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둘 다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어요 라고 해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죠? 네. 당신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에서의 남한, 북한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도 중립국이요. 그쵸. 둘 다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옆에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포로 송환 앞둔 명준은 선택을 하고 북으로도 남으로도 갈 수 없이 괴로워했어. 왜? 폐쇄적이고 집단적 사회 북한을 선택하면 계속 고난 겪어야 했고, 그리고 남한으로 간다라고 해도 이미 내가 너무 당한 게 많아, 남한에서. 그래서 남과 북 어느 쪽도 자신이 살아갈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3 중립국을 선택했을 겁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끊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역사에서 숨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역사의 의미를,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어볼 생각이었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려 노력을 했었다. 혹은 여기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봤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북한군이야. 전쟁에 참전했어? 남한군에 포로로 잡혔어. 그러면 나머지 북한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거. 남조선 국물 묻었어. 남조선의 맛을 봤어. 저거 북한 우리 데리고 와서 사회에 풀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계속 세뇌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렇게 데리고 있어야 돼. 이명주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한다. 이 운명은 뭐예요? 포로로 잡힌 것들. 포로로 잡힌 것. 요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적어도 남한테 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 조용히, 그리고 자기 힘이 미치는 그 넓이에서
옳게 써나간다는 삶조차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무슨 이야기야? 북한에서는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여기 차근차근히 쓸게요. 북한에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온 자로서 남한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면 일이 있을 때마다 끌려나와 참회해야 했을 것이다.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의 근거 첫 번째, 끊임없이 계속 참회해야 돼요.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동네 아니면 뭐겠어요? 북한에서 문둥이, 포로로 잡혔었던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북한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가 없어요지만 여기 해설에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어서 라고 이야기했네.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북으로 갈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럼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말하자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었다. 명준이는 생각합니다. 남한은 어떤 사회다? 개인의 안위와 향락만 추구하고 있었다. 광장이 없어. 밀실만 있어. 광장이란 공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는 무의미한 공간인 거야.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미친 믿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게 무서운 일이라면 믿음조차 없는 것, 남한, 북한 둘 다 싫다라는 것은 허망하다. 자신의 삶이 허망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왜? 남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했으니까.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타락할 수 있는 자유, 게으를 수 있는 자유. 얘는 남한, 북한 어디에 있을까? 남한에 있는 거지. 근데 말이 좋아 자유지.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추구할 만한 긍정적인 가치야? 아니지. 게으를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밑에 남한의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건전하다. 자유가 보장되지만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됐을까요? 50년대에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명준이 지금 다시 살려내서 현대로 데려오면 막, 오, 미칠 거야. 오히려 못 살 거 진짜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오늘날 코뮤니즘, 공산주의가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되었다. 즉, 코뮤니즘에는 실존하는 적이 없어. 됐을까? 내부적으로 막 혼란해도 외부 집단에서 우리 집단을 깨부수려고 달려들어.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은 뭉쳐서 단결하고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쓸 텐데 이거는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이 사라져버렸거든. 그러니까 흐지부지해지는 거지. 그 집단 자체가. 마르크스가 살던 때처럼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다. 현재에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즉 그 적이라는 게 아리송하다. 찾을 수가 없어. 가난과 악의 왕초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왕초는 가난과 악의 원인, 나누어지고 얽히고 설킨 사회조직의 미국송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공산주의의 결말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민은 팽개쳐질 거야. 예대로이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 집에 가서 한 해의 토정비결을 사고 말 것이다.
어디에서는? 남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력을 가지고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이미 전제는 요거예요. 명준이는 생각하고 있지. 남한 사회는 부패 조직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어. 너무 갑갑하지 않을까? 세상에 분명히 나쁜 놈들이 존재해. 걔네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군지 정확히 콕 집을 수가 없어. 환장하는 거지. 김서방 이주사, 그냥 아무개야, 아무개. 아무개. 눈에 띄는 사람을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 남에 있는 거지. 그건 제멋 집밖이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었다. 진짜 좋은 뜻으로 쓴 건가? 아니죠. 아주 굉장히 천재적으로 어떻게 교묘하고 교활했다. 거짓, 선동이나 거짓말을 잘한다. 이 이야기고 천재적이다. 요거 표현법으로 쓰자면 반어법 쓰여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려줍니다. 양조장은 술 만드는 곳이죠. 남한의 정치가들이 양조장을 허가해 줍니다. 남한 사람들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보 장사를 못하게, 몸 파는 여자들, 그러니까 뭐지? 그런 사업들을 못하게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치 신문기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진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몸 파는 여자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타락할 거니까. 그날치 신문 기사고로만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응? 아, 복잡해요? 오케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남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남한 정치가들의 정치 철학은 의문스럽기, 엉큼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런대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내비두면 사람들이 이성을 차리고 사회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들한테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 나가기를 권유하고 위선적이죠. 외국에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이기적이지. 조금만 기다려. 요 한 페이지 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 싫다. 어디? 이런 사회, 남이죠, 남. 그러니 이런 사회, 남, 그런 사회, 북. 뭐 남이든 북이든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왜? 자기는 지금 포로니까.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에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요거 누구예요? 오케이, 기다려. 여기 박헌영. 공산주의 운동가. 북한에서 높은 자리 했고 6.25 전쟁에 인민군 중장으로 참전했고 53년에 숙청되었다고. 북한 사회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야. 전에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짐진 짐승이었었다. 그렇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아버지는 어디? 북한으로 월북했었잖아요.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어리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었다. 막다른 골목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남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뭐? 중립국. 남북 둘 다 싫으면 중립국 갈 수도 있대. 라는 소식이 들렸지.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의 시원하던 일이라 설득자는 누구? 남쪽, 북쪽 전부다. 그의 지난날에 두 번 다 없었다. 남한, 북한 둘 다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남한 대표, 북한 대표 둘 다한테 나는 엿먹인 기억이 있어. 그게 내 인생에 아주 짜릿했던 기억 중에 하나였었지. 됐을까요? 일단 오른쪽 잠깐 먼저 볼게요. 당대의 시대 상황. 45년 해방 이후 53년 휴전 후 포로로 석방 시기 무렵에 혼란스러웠던 사회.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해서 너무 기뻐졌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소련, 중국, 유엔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활동되었었는데 이데올로기 갈등은 분단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전쟁 체험, 남북 분단 상황은 절망과 고독을 주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알려준 겁니다. 전쟁을 겪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 남북이 분단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절망과 고독을 안겨주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넓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천막 같은 게 이렇게가 있고 포로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돼. 이렇게 대충 먼저 북한군 장교들이 나와서 명준이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설득할 거야. 북으로 오시라 동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와서 남한 대표들이 와가지고 남쪽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북한군 북으로 오시라요 동무 그랬더니 한마디밖에 안 하지. 중립국 떠들어라. 여기에 와서도 중립국 떠들어라. 그러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겠지. 이렇게 명준이는 남으로도 안 가고 북으로도 안 가고 중립국 한대요 라고 사인할 거예요. 여기 북한 사람들 앞에서 남한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중립국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과거의 경험이 너무 시원했었어. 명준이는.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군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북한 측 설득자가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 사람 좋아 보이게 설득할 거니까.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니네들 말 어떠한 것도 듣지 않겠다. 동무는 어디 쪽으로 가시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남한으로 갈래요? 북으로 갈래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립국. 좀 당황한 거지.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설득하려고 하지만 명준이는 중립국. 왜? 애초에 생각해서 난 니들 뭐라고 떠드는지 들을 생각 전혀 없거든.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너 전쟁에 참여했잖아. 북한으로 돌아오면 너 연금 많이 줄게. 돈으로 회유하는 거지.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갖게 될 거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게요. 라면서 회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닥쳐.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어떻게 하면 쟤를 데려올 수 있을까? 저런 놈 처음인데 지들끼리 회의를 살짝 하고 있는 거죠.
명준이가 끊임없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중립국, 중립국, 중립국 이 단어만 외치는 것은 회유와 설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굳은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남한 말고 북한에서만 계속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북한 애들 얘기 듣고 이렇게 옮겨서 옆에 가서 이제 남한 얘기 또 들을 거야.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쏘곤쏘곤 상의를 합니다. 명준이는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밑에 광장과 밀실의 의미에다가 밑줄, 광장. 아까 당신이 물어봤었던 거예요. 공공의 장소, 사회적 상소,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는 공간. 밀실, 개인의 삶의 공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이게 꼭 물리적일 필요는 없어. 이런 공간 자체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명준이의 시각. 명준이 눈에 남한은 어떻게 보여? 자유가 있지만 타락했어. 소통이 없어. 광장이 부재해. 북한은 사회적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어. 밀실이 없어. 명준이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꿨었는데 남한도 문제가 있고 북한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남북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명준의 삶은 줄거리 중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은가? 여기까지 읽고 다 되면은 또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만났던 북한군 장교가 입을 열었다. 동무 심정은 알가소.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아직은 생각해. 우리 앞에서는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남쪽으로 넘어가려는 거 아닐까? 보복당할 것을 너무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 우린 너에게 보복할 생각 없어. 보복하지 않을 거야.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말 끊고 중립군.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고 외쳤다. 꺼지라 그래! 이랬겠지. 중국말로. 설득하던 장교는 우와 순식간에 어때요? 증오에 찬 눈초리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해줄게. 보복하지 않을게 라는 게 거짓이었다라는 게 한순간 드러나는 거지. 명준을 내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로 옮겨버렸다. 명준이 이제 설득하기를 그만둔 거지. 중공 대표는 북한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됐을까요? 네. 아까부터 그는 북한 사람들을 간단한 한마디 중립국이라는 말로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았다. 야호! 옆에 천막에는 남한 애들이 있겠지? 남한 애들한테도 북한 애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남한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할 거예요.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중립국 간다고? 그거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잖아요. 나도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을 나도 압니다. 공감하고 있어요. 네 마음 나도 알아.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한 혼란스럽다라는 거. 인정.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합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그걸 이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너 북한에서 살고 포로 생활도 해봐서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알지 않냐? 인간은 중립국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라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어 사실. 하지만 네가 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남한 사람이니까
너한테 좋은 거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아, 야, 너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래? 너 북한 겪어봤잖아. 북한 문제 많았지. 너 거기서 살 거야?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려는 겁니까? 중립국. 알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었었다고. 그래. 너 지식인인 거 인정. 불만 많다라는 것 인정. 그렇다고 제 몸, 조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쓴다라고 했죠. 남한 사회에 과도기적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나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냐? 어떻게든 나라 살려봐야 되지 않겠니? 너 같은 지식인이 필요해.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민족의 큰 손실입니다. 이명준 씨, 당신은 10인분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남한 측 설득자는 명준의 상상 속의 장면이라는 점을 주의하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그래도 어떻게 계속 중립국 이 이야기만 할 거야. 회유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음. 명준이는 왜 중립국이라는 말만 되풀이할까요? 거기에 포로를 데려올 각 나라의 대표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겠니? 얼마나 잘 꼬드기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자에게 꼬투리 잡힐 여지를 아예 차단해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중립국 딱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약간 나이를 더 먹은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세요.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중립국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남한을 위한 거 아니야. 너 개인을 위한 거야.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역시 거짓말이야. 남한에 오면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 싹 다 거짓말이야. 밑에 남과 북이 제시한 근거와 이에 대한 명준이에 대한 태도. 북한 측은 설득합니다. 북한으로 넘어오시라 동무. 중립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일자리 주겠다.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연금 주겠다. 보복행위 없을 것이다. 남한 측에서는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해 도와줄게. 하지만 명준이는 단호한 태도로 둘 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을 나직히 말할 것이다. 언제 남한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나를 꼬셔도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치면서 곁에 앉아있는 미군을 돌아보겠지.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을 거야. 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패스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왜? 남한 북한 둘 다 엿먹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통쾌함.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된다요? 내가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마실래? 하면서 바닷물 떠다 주면 마실 거예요? 마시면 안 돼요. 왜?
자꾸 갈증만 날 테니까. 이거 공짜야. 그냥 내가 너 좋아서 주는 거야 하면서 독약 먹이면 먹일 거예요? 먹이면은 안 돼. 지금 북한 남한이 둘 다 나에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이다. 준다는 것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나에게 제안하는 것. 그거 진짜 준다고 남한에서 뭐 해줄게, 북한에서 뭐 해줄게, 그거 냅다 믿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안 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계산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그것을 계산한다. 남, 북의 속셈을 파악할 줄 모르면 큰일 난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지. 명준이는 스스로 생각해. 나는 허황된 이상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꿈꾸던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세상이라는 건 없었는데 나는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였다.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 영원히 살 수 있는 약물로 바꿔준다라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는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허황된 이상만 찾았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세상에 그런 곳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돌아온 난파자들, 진실이면은 뭐겠어요? 허황된 이상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온 바다의 난파자, 누구? 명준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크게 움직인다.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개인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삶은 역사에 휘둘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그들이 해왔었던 일에 비하자면 아무 흔적도 못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 속 개인은 무력한 존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않겠는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온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이게 공산주의지.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공산주의론 답이 안 나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는 이념, 역사, 이념, 사상 이런 데에 눈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미래, 이상에만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미래에 대한 이상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인간 세상에선 오직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어. 은혜의 죽음을 봤을 때 이명준 배에선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것이다. 은혜가 죽었을 때 이명준은 돛대가 부러졌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가 않다. 삶의 의지가 없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될 언덕 없는 난파꾼, 쉴 곳 없는 난파꾼. 명주는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남과 북 모두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어디로? 중립국으로.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 중립국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까닭에 남북의 현실을 너무 빨리 둘 다 경험해 본 탓에 지쳐있는 나의 몸이 자연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념 이상은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 남과 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 남과 북 둘 다 나에게는 부족한 사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념 대립의 갈등이 없는 중립국에 가기로 한 거다. 라면서 자신의 결정의 근거를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독백적으로. 됐을까요? 오른쪽 위에 뭐 볼 거 있는가 한번 볼까? 내가 이명준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 아까 뭐 중립국 갈 거예요 라고 뭐 살짝 이야기 해봤죠?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중립국, 도대체 그 중립국은 어느 곳인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익명성이 보장된 곳. 하루 종일 거리를 써내려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그러니까 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인도 중립국에 가면 병원 문직이든 소방서 감시원이든 극장의 매표원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단순 노동을 할 거예요. 나 거기 가서도 생각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타고르호에서 선장과 가까이 지내는 명준에겐 다른 석방 송환자들의 부탁을 합니다. 경유지인 마카오에 잠시만 상륙하도록 선장에게 말해달라고. 이 부탁을 거부하여 싸움을 하게 되고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로 중에 명준을 괴롭히는 또 다른 대상은 갈매기입니다. 뱃길에 따라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이 갈매기 한 쌍에 관심을 갖는다. 나중에 갈매기 한 쌍을 누구의 환상이라고 보는 거지? 북에서 만났던 은혜와 은혜가 뱃속에 있었던 딸. 이거를 떠올리는 거죠. 됐을까요? 밑에 중립국의 의미 또 시간 드릴 거예요. 명주는 중립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희망의 공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익명의 공간. 어쨌든 도망가는 거잖아요. 체념과 도피의 공간. 됐을까요? 자,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딸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딸이 첫 애기래요. 옛날에 은혜가 했던 말이에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쯤 한 작은 새인 걸 알아채자 이명준은 그 새가 누구란 걸 알아보았다. 총으로 갈매기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어머 이 갈매기는 원래 뒤에 있었던 큰 갈매기의 새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오케이?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이유 없이 저 갈매기가 먹으면 자꾸 괴롭고 귀찮은 거야. 저 갈매기가 나를 자꾸 못살게 구는 것 같아.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총으로 이렇게 겨눴는데 어머 얘가 새끼다.
얘가 엄이고 헉, 이거 은혜다. 이거 내 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쏠 수 없겠지.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뱃길 내내 숨바꼭질해온 그 얼굴 없던 눈. 그때 어미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에 쏘지 마세요. 뺨에 댄 총이 부르르 떨었다. 총구에는 솜구름처럼 뭉실한 덩어리가 얹혔을 뿐 마스트 언저리에 구름이 올라왔다. 결국엔 쏘지 못했다. 왜? 저게 은혜와 내 딸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 총은 어디서 났을까? 선장 총이에요. 몰래 빼온 거거든. 그러니까 얼른 갖다 놔야지. 근데 원래 갈매기를 써야 돼요? 망가진 기계가 헐떡이듯 밖으로 나갔던 몸을 간신히 창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총을 내린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커다란 진땀이 솟고 볼따기가 민망스럽게 부들부들 떨린다. 내가 내 새끼와 내가 사랑했던 은혜를 총으로 쏠 뻔했어. 사람이 올라오는 기척에 재빠르게 탄화를 뽑아들고 돌아서며 벽 장문을 열고 먼저 있던 자리에 총을 갖다 꺼내놓았다. 이거 지총 아닌데 몰래 꺼내놓은 거니까.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겠죠. 벽장문을 닫고 돌아선 것과 거의 같이 선장이 들어섰다. 가까운 사이에 흔히 그렇듯 선장은 명준을 새삼 거들떠보는 일 없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해도 위에 몸을 굽혔다. 이 선장은 외국 사람인데 이 영어, 말이 통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통역하는 중간다리 정도로 있어서 또 명준이 좋아해요. 선장이. 명준은 낯빛을 감추려고 창문에 붙어 선 채 선장에게 등을 돌렸다. 해도 위에 컴퍼스 스치는 소리만 바스락된다. 미스터리, 네. 인도에 가면 내가 근사한 미인을 소개할게. 미인요? 내 조카야. 먼저 우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자고. 선장 명준이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이 정도면. 그는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멍한 눈으로 명준이 막아선 창문과 반대 창문으로 멀리 내다보았다. 곧 만나게 될 가족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장은 끝내 테이블에서 떨어져 벽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사냥총을 꺼내들었다. 명준은 굳어졌다. 선장은 옆총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먼저 번처럼 명준에게 넘겨주었다. 명준은 총을 받아 제대로 꼼꼼한 몸짓으로 어깨에 댔다. 총대와 몸을 함께 핑그르 움직이며 바다를 겨냥했다. 총끝이 가리키는 곳 멀리 바다와 하늘이 아물락달락 닿고 있었다. 바다를 쏠 것인가? 됐을까? 진짜 믿고 있으니까 저렇게 총도 손에 총 한번 만져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총 몸을 받친 왼팔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겨놈을 풀고 총을 선장에게 돌려주고 방을 나온다. 백간으로 간다. 방에서는 같이 방을 쓰는 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간에는 부서진 유리창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다. 마루 위에 널린 유리 조각을 밟는다. 원래 이렇게 유리 깨져 있으면 좀 피해가고 그러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해야 되는데 그런 게 궁금하지가 않아. 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 유리는 구두 밑에서 짝짝 소리를 낸다. 얼마를 그러니까 더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방 안을 휘돌아본 후 가판으로 나온다. 도무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허둥거려진다. 왜? 방황을 하면서 허둥거리는 것. 왜? 죽은 은혜와 자기의 딸의 현신한 모습, 갈매기를 봤으니까. 마음이 막 이제 심란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장실을 올려본다. 또 그곳에 갈 수는 없다. 콜카타에서 술을 산다던 늙은 뱃사람 찾아볼까? 한참 걸어서 기관실에 간다. 그는 거기에 없다. 같이 중립국으로 갈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준은 중립국 가는 배 안에서도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또 드러나는 거지. 식당에 가본다. 그곳에 없다. 안타깝다. 침실이 비어져 있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고 몸이 불편한. 명준이의 심리 상태, 요거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배에서 다른 사람과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갈매기를 보면서 괴로워한다. 딸을 떠올리고 당황한다. 총을 꺼냈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긴장도 하고 차분히 있지 못하고 방황해 합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여기 지문 나오는 거. 오케이. 여기 볼게요. 요거 미리 보고 갈게요. 이명준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드러나는 그의 삶의 변화를 정리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유추해 봅시다. 부채예요. 넓어. 자유로워.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자신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지. 사람이 딱 자유롭고 운신의 폭이 넓어졌던 뭐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뒤를 돌아다 보면 절벽, 낭떠러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거든. 나만에서 자유로웠었던 생활. 중간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지만 약간 좀 억압된 분위기, 월북 이후에. 전쟁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들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를 부채의 사북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냥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면 사북자리에 몰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 네, 요거에 관련된 것 미리 보고 갈게요. 사북자리의 상징적인 의미,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 인식의 전환점에 도달했음. 앞을 볼 게 아니라 뒤를 보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버리자. 그러니까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지. 됐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80쪽.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럽게 그의 주위를 끌만한 건 없다. 아까 깨진 유리 조각들이 있었죠.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콱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밟는다. 유리 깨진 거 있으면 일단 치우고 싶지 않나? 근데도 그거 계속 밟고 있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야.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밀어 올려 밀 뿐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마치 깨진 유리가 누구 같아? 명준이 같아. 복도로 나선다. 인기척이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이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어때요?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짧죠? 긴박함이 느껴지네요.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배, 명준. 배가 밟아온 자국, 명준이의 삶의 과정.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잡고 해도 위에 재보는 신용을 한다. 장난하다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이 부채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코너로 몰리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힐 대로 들고 온 것이다. 부채에 의자에 걸터 앉아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는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고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오른다. 불안감 속에 과거 회상하는 장면. 펼쳐진 부채가 있다. 아까 뒤에서 봤었던 부채 끝 넓은 테두리 쪽 제일 넓은 때에는 남한 대학생 시절.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보고 약간 자랑스러운 듯 여자를 깔보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던 시절.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괜찮나요? 네.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는 자유롭게 저렇게 살고 있었지. 여기. 요거 엄청 중요할 거예요. 부채는 남한과 북한의 생활을 거쳐 타고르에 오르기까지 이명중의 생애를 비유한 상징적인 소재다.
부채의 사복자리는 아까 그 끝자리, 더 이상 물러날래야 물러날 데가 없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 부채는 뭐야? 똑같은 얘기 또 있었어. 그러니까 어쩐지 두 군데 다 별표 치고 싶더라고. 여기 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나의 인생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쵸. 있으면 너무 충격적일 거고 너무 슬프고 걱정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우리 사복 자리엔 서지 말자고. 이명준의 삶의 광장, 부채의 상징성 앞부분에 다 나와 있었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미리 읽어볼게요. 제일 넓은 테두리, 남한에서 자유롭던 시절, 취조실 불려가고 윤회 만나 연애할 때 조금 더 안쪽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죠? 북한에서 은혜 만났던데 부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전쟁 중에. 사복자리 코너에 몰렸어.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었을 때. 괜찮나요?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형의 문학이야. 근데 앞에 다시 잠깐 와서 볼게요. 몇 군데만 보면 됩니다. 비어있다, 올라간다, 아니다, 기척이 난다, 두리번거린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밟는다, 꿈쩍도 않는다, 없다, 올라간다, 연다. 문장 형태가 전부 다 어때요? 현재형이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른쪽 밑에 현재형 시제의 사용의 효과.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건의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명준의 현재의식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시절에 남한에선 정치는 격렬했었어. 그 격렬이 사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다. 조금 몰렸어. 부채 좀 더 안쪽 너비에서는 북한에서의 삶,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를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그냥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 물결을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던 그 자신이 있었다. 배 타고 윤혜라고 하는 남한에서 만난 여인이랑 월북하던 그 시절.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 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안고 바라보는 그도 있었다. 구겨진 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 심장이 시래기처럼 빼짝 말라있어. 북한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남한과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막상 겪어보니 실망했지.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는 거지. 어이 병신.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건너왔었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 뭐 남한에 있지 뭐하러 건너왔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그의 삶을 터는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자꾸 계속 조금씩 코너 중에 몰리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 전쟁터에서 은혜 만났었지. 그 시절에. 마지막에 은혜와 함께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그 당시엔 은혜의 꿈과 나의 꿈은 같았었겠지. 그 순간에는.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이제 사복자리에 서 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다.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부채를 보면서 과거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나온 단어는 뭐예요? 이제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현재를 생각해? 사북자리에서 현재를 생각하고 있지. 사북자리. 이명준의 삶이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 과거 생각하다가 현실 생각한다. 인식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지. 사람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너무 좋아.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었다. 저 갈매기를 보면서 은혜와 내 딸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냥 인도에 도착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과거와 내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라고 지금 깨달아 버렸어.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야만 했던 그들의 사랑을, 은혜가 죽던 딸이 죽던 비극적인 그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거네.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갈매기는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갈매기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던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어머, 여기에 광장이 있었어? 너무 새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날아다니지 않나? 명준이가 일생을 거치면서 그렇게 찾아왔었던 이상적 광장, 현실에는 없었고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바다가 그 광장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돌아선다. 제정신에 든 눈이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이 푸른 광장, 진짜 자유가 있었어. 어디에? 사북자리. 끝까지 몰려봐야. 그러니까 죽어야 내가 원하는 푸른 광장에 갈 수 있어. 내가 과거에 꿈꾸던 이상적인 광장은 현실에는 없어. 그럼 삶의 희망이나 의지나 목표가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죽어야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 새끼를 죽일 뻔했어.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 손짓해 부른다. 아, 내 딸아 라면서 은혜와 딸의 환영을 보고 있는 거지. 갈매기를 통해서.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의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렸던 일,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오른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 광장을 찾으려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고독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꿈꾸던 광장이 어디 있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명준이가 선택한 광장은 그냥 광장이 아니라 뭐다? 푸른 광장이다. 푸른 광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됐을까요? 위에 뭐 올려 나와 있는데 딱히 볼 것. 네. 부채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 부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극한적인 상황에 몰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밤중. 다 끝났어. 조금만 힘내.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무슨 일이야? 석방자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누구야? 명준이지. 투신 자살했으니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 파악해봤는데요.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게 누구야? 미스터리입니다. 이튿날 타고로 오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명준이 진짜 죽었네.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가 봅니다. 다른 데 어디로 갔을까? 그 셋들 바다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푸른 광장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펼쳐진 부채는 삶이었었는데 코너에 몰리고 몰립니다. 인식의 전환을 해서 맞아, 내가 찾는 광장은 현실이 없었어? 여기까지 몰려보니까 알겠어. 내가 꿈꾸던 광장은 바로 여기였었어. 들어가야지. 괜찮을까요? 소재의 의미, 큰 새와 작은 새는 은혜와 자신의 딸이고요. 바다는 푸른 광장입니다. 여기에 가서 은혜와 딸을 만날 거예요.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 확인. 결말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결말의 의미, 바다로의 투시는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 위한 행위. 갈매기와 바다의 의미를 깨달은 후 갈매기의 의미, 은혜와 딸. 바다의 의미, 푸른 광장.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재생의 행위로 볼 수가 있지만 나쁘게 보면 결국엔 도망친 곳에서 또 도망치는구만 이라고 나쁘게 보려면 볼 수도 있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됐을까요? 184쪽 한눈에 보기. 요거 이미 아까 다 확인했었었죠? 밑에 다음 공간에서의 상징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보고 발표를 해봅시다. 얘네들은 일단 용어만 먼저 기억해봅시다. 남한에는 밀실, 개인의 영역, 사적 영역이 있는 곳이고 북한에서의 광장은 사회적 영역, 공동의 이념만 있는 거지. 남한에서 내가 느꼈었던 동굴이라는 거는 개인적이고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공간. 중립국이라고 하는 공간은 새로운 희망.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익명의 공간. 어쨌든 도망가는 도피의 공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지. 그냥 얘 외워놓고 밑에 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185쪽. 광장에서 이명준의 중립국행을 만류하는 사람들. 누구? 남쪽 사람, 북한 쪽 사람. 각각 근거. 이와 대립되는 명준이의 태도는 말 한마디 섞지 않죠? 그냥 오로지 중립국. 오로지 중립국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요? 어느 한 곳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 도대체 왜 남도 북도 싫어?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근데 난 걔네들 나를 설득시키려는 애한테 말 한마디 안 섞이고 걔네들 열받게 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게 만들었어. 너무 통쾌해. 이러한 말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이 설득했었던 근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저번에 받아가셨던 거기에 요 관련된 문제 많이 있어요. 됐고 밑에 이명준의 투신을 죽음이 아니라 재생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이명준의 투신은 죽음이 아니라 재생인 겁니다. 어디가 있을까? 바다로의 투신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아이를 낳은 한 여자의 용기와 같은 의미의 행위.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재생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죠. 6번에는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통쾌함 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광장의 서문의 일부입니다. 창작 배경과 4.19 혁명의 관련성을 유추해서 읽어보고 작가의 시대인식을 탐구해 봅시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선 운명을 만날 수 있어요. 광장에 대한 풍문, 소문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적인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게는 서구식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걸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 하에서는 4.19 혁명 이전의 독재 정권에서는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가 담겨도 감히 다루지 못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4.19 혁명이 가져온 이 시절에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요. 1961년 판서문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광장에 이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보고 사랑했느냐에 있습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개념은 다르지만 툭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광장만으로도 살 수 없고 밀실만으로도 살 수 없어. 이상적인 사회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다 버리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는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광장과 밀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4.19를 체험한 이 작가가 다음 세 가지 중에 선택했다라고 가정할 때 광장을 제외한 다른 제목을 배제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실, 광장과 밀실, 광장 이 세 가지 중에 왜 광장이라는 말만 썼을까? 제목으로 썼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밀실,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서 광장과 밀실, 제목 대놓고 제목에 두 개 쓰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분화, 둘 툭 잘라내고 대립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광장과 밀실은 대립이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광장은 사적 공간으로서의 밀실과 공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모두 포괄한다라는 의미. 이 말 중요해요. 별표 외워놓고 다시 또 체크. 광장은 사적 공간으로서의 밀실과 공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모두 포괄하는 거니까요. 이 말은 꼭 외워둡시다. 됐을까?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빛나는 4월, 4.19 혁명이 이 작품 창작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남북 이념의 대립의 문제와 전후 사회상을 혁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기존 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이 혁명 이후에 써놓은 기록인 겁니다. 알아. 어떤 느낌인지. 다음.